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저희 그 양극성 장애, 흔히들 조울병으로 알려진 질병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각자 소개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행을 맡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전덕인입니다.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있는 성영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협병원 임은성입니다. 저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의 양찬무입니다. 저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총무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소개 다 끝나셨고요.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그 양극성 장애에서도 일단은 소아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각자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각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좀 더 잘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소아청소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들 양극성 장애는 성인이 되어서 걸린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소아청소년에서의 진단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고, 또 그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많은 분들이 소아청소년의 증상과 그다음에 진단과 그다음에 이분들은 과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꺼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이제 조울병은 어른과 분명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조울병이 사실 50에서 60% 정도가 소아청소년 시기에 이제 발병을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른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그런 기분 사파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분 사파의 기간이 어른들은 좀 더 분명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기간이 더 짧다든가 그리고 더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기분 사파의 특징을 보면 과민함을 더 자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과는 좀 다르게 혼재성 사파를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혼재성 사파들을 잘 이해를 하실까요? 네네네. 혼재성 사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우울증 상태와 그 경조증, 조증 상태가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는 사파인데요. 같이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죠?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런 경향이 소아청소년에서는 조금 더 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성인도 이제 공존질환의 비율이 높습니다만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그 발달 시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ADHD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과 공존질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 그 사파, 기분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 막 급작스럽게 생기지 않아서 조금 모호한 점들도 있고, 또 사파 사이사이에 증상이 크게 이제 호전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진단을 어렵게 하기도 하다, 이런 특성들이 성인과 다른 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실은 진단 기준이 있지만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면은 대개는 그 증상들이 되게 전형적인 증상들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워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극성 장애는 좀 어떻게 좀 소아청소년기에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진단 기준 자체는 성인과 차이는 없습니다. 성인과 차이는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소아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아청소년 시기는 조금 더 이제 예민하고 그런 과민한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감정 기복, 뭐 분노 발작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그 과민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이제 저희가 조울병으로 진단하는 기준에 들어가진 않고요. 이게 평상시 상태하고 분명하게 다른, 그러니까 그 사파에 의한 어떤 그 사파만에서 보일 수 있는 감정의 기복이라든가 분노 발작, 이런 거야 저희가 이제 조울병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 상태와 조증 상태가 좀 반복하는 그런 호전악화를 반복하는 경우, 빠르게 자꾸 변한다는 얘기죠? 예, 빠르게 변하는 경우가 조금은 더 다른 특성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몇 가지 이제
몇 가지 더 특성들이 있긴 합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흔히들 부모들이 얘가 혹시 사춘기라서 이렇게 그렇죠.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고 병으로 안 보고 치료도 안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춘기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폭발하는 시기와 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는 사실 이제 정상적인 반응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뇌 발달로 놓고 보면은 전전두엽이 이제 발달을 하고 성숙을 해나가는 과정에 다른 어떤 변형계라든가 다른 식의 어떤 다른 영역의 발달과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갭으로 인한 어떤 성적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그 12, 13세 전후로 나타난 사춘기 시기에 이제 급격하게 커지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기분 상태가 평소하고 분명하게 다른 상태가 돼야 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상태와 분명히 달라진 기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기분이 들뜨거나 이제 우울감이 심하다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감정 기복이 있어야 사춘기와 다른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건 없을까요? 소아청소년에서 양극성 장애뿐만이 아니라 기본 장애 자체 진단 되게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에서 양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역추적해 보면 되게 사춘기 때 전후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50, 60% 되지만, 양극성 장애 말고 우울 장애 중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진단이지만 기분 부전 장애라고 만성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한 60% 정도는 사춘기 무렵에 발병하는 걸로 돼 있어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게 진단 기준에 반영된 것이, 과거에는 미국에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해보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극성 장애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에서 전형적이지 못한 양극성 장애가 많아서 그런 진단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런 진단에 대한 이제 반성이 많아져서 최근에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는 DMDD라는 진단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기에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되는 율이나 또는 그 진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00년대 이전에는 양극성 장애를 정신과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못 받았던 그런 분야였는데 2000년 들어와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진단이 잘 안 되다가 2000년대 넘어서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양극성 장애가 과진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특히 또 소아청소년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이제 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소아청소년 시기에 이제 우울증을 경과 관찰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50%까지는 또 양극성 장애로 전환되는 경우가, 달리 분류할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양극성 장애,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도 한 50% 정도는 또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연구가 더 돼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하게 관심을 좀 잘 갖고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보통의 이제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모습인데 이제 이것이 양극성 우울증인지를 좀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과 질환 중에서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또 잘 알려진 게 그 ADHD잖아요. 근데 ADHD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극성 장애의 조증 같은 거하고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감별 진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DHD인데 그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ADHD와는 일단은 좀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 학생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정보를 얻어야 되고, 또 학교 현장이라든가 또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다양하게 일단 얻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ADHD에서도 과민함이나 어떤 많은 말, 조절되지 않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들이 보일 수 있지만, 기분장애, 양극성, 그러니까 조울병과 분명한 차이점은 ADHD는 이제 지속하는 특성이 있고요. 조울병 같은 경우는 그 기분 사파 기간에 평소에 비해서 분명하게 더 문제가 되고 기능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증상이 나타날 때가 좀 분명히 있고 또 안 나타날 때가 있고 좀 약간 그런 게 구별이 지어진단 말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사파의 구분이 되는 거 하나랑 또 증상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조울병에서는 조금 더 나타나는, 특히 조증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기분이 굉장히 뭐 고양된다라든가 그렇죠. 과대한 기분이 나타난다든가 의욕이 막 넘친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좀 있는데요. 소아하고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아로 갈수록 지금 굉장히 성인과 차이가 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심할 거고, 청소년들은 성인하고 그래도 조금 비슷한 측면들이 좀 더 많은 쪽으로 그렇게 나타날 거고 그런데요. 소아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게 병이 발병하기 전에 프로드로말한 어떤 증상들, 뭐 비특이적인 어떤 애가 뭔가 모르게 조금 달라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조울병도 그러한 비특이적인 어떤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할 만한 병이 발병하기 전 증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네, 그 방금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에서 어떻게 좀 다르냐, 진단이나 증상들이 다르냐, 이 부분과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구 증상 같은 게 이제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조울병 같은 경우는 소아 시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아청소년 어떻게 나누느냐, 사춘기 다 다르긴 하지만 한 11, 12세 정도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소아 시기에는 많이 진단이 되진 않습니다. 진단 자체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2017년도에 있었던 메타 분석 같은 결과를 봐도 평균적으로 한 27개월 정도 전에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일부 증상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그 증상들을 보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에너지가 이제 과도하게 넘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엔 이제 말이 빠르고 많다든가, 타인과의 굉장히 수다스럽다든가, 또 중요한 들뜬 기분, 이런 것들, 지나치게 뭔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몰두된 목표지향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보인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뒤에 조울병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조현병의 좀 전구 증상 같은 게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행동들도 막 하는 거죠. 네, 거기에.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 해보겠다라고 너무 의욕을 많이 보이고 그런 네. 것들이 정말 중요한 좀 감별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국의 닥터 핀들링이라고 이제 소아 청소년 양극성 장애 대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제 미국 연수할 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ADHD나 다른 소아 질환과 양극성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에피소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증 에피소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정상적인 기간이 나타나는 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하나. 근데 실제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아 청소년에서도 이렇게 히스토리를 잘 해보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ADHD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무드 디소더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ADHD도 가족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85% 이상에서 가족력이 작용하는 걸로 돼 있고, 양극성 장애도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이른 발병의 얼리 온셋 양극성 장애 같으면 또 가족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자체가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느냐, ADHD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을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임상 양상 자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리액티비티가 나타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속에서부터 무드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양상이고, ADHD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듣는 분들한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가족력이 높다는 건 결코 유전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족력이 높다는 거는 그런 환자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좀 더 그런 어떤 찬스가 늘어난다는 거지, 잘못해서 가족력이 높다고 얘기하시면 자꾸 사람들이 이게 유전병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떤 질병이든지 가족력은 있게 마련이에요. 뭐 암도 그렇고 뭐 다른
다른 질병, 당뇨병, 고혈압도 다 가족력이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유전병으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족들,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 이게 애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될까? 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거기에 대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아이의 기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조증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들뜨다거나 뭔가 목표지향적인 활동들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는 게 분명한데 이게 우울증 상태인데도 뭐 이렇게 조울병이라든가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조금 비전형적인 그런 우울증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수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진다든가 몸이 굉장히 무겁고 활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울증이 되면 입맛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기 마련인데 잠도 못 자고 그와 반대로 뭐 식욕도 굉장히 항진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사춘기라거나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적어도 며칠 이상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기간이 지속되고 이것들이 뭐 대인관계라든가 학업, 가족관계 이런데 그런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때는 꼭 뭔가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찰만으로 평가하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심세용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번안하신 그 기분장애 설문지가 또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있는데 청소년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도 또 병원에 오셔도 또 좋은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스스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네. 척도가 나와 있죠. 네.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청소년용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도 쉽게 네, 찾을 수 검색하면 있겠죠. 네, 그래서 나올 수 그걸 있습니다. 하셔서 만약에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이제 병원을 또 빨리 와서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ADHD만 하더라도 치료 약물이 좀 간단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그럼 애들한테 이 약을 써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망설이고 가급적이면 약을 안 먹이려고 그러고 병원에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이 소아청소년기의 또 양극성 장애 치료 약물은 조금 더 복잡하단 말이죠. 여러 약을 또 먹어야 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보호자분께서 꼭 약물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말고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약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상이 개선되고 기능이 호전되는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이제 많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약물이 많고요. 또 설명을 이제 드리는 가장 그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아이들이 보통은 인지기능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병 상태에서 뇌 기능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아동들에 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과제를 뭐 지속하거나 완수하는 거, 여러 가지 실행 기능의 장애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는 편이고요. 또 분명히 갖고 있는 어떤 뭐 많은 생각들 아니면 수면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충동 조절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힐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그런 학생들 아이들이 또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같이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양극성 장애는 기본적으로 뇌의 질환이고 그래서 약물 치료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치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인 양극성 장애와는 달리 이 소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분 조절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연구되어 있는 숫자들도 적고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 이제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약물들을 조합해서 이제 소아 청소년을 치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양극성 장애 소아에서 매우 힘든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약물이 아직은 많지가 않은 거죠. 허가받은 약물만 따지면 사실은 과거에 리튬이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물, 그다음에
이제 발프로이산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게 최근에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에리피프라졸이나 루라시돈 같은 약물들이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일부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약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치료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 이게 위험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근거를 얻지 못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이 꼭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은 사실은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소아청소년은 좀 더 약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아마 약들이 대개는 허가받는 그런 임상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약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증 상태인 경우에 10세부터 FDA에서는 이제 아리피프라졸이나 뭐 리스페리돈 이제 이런 약들이 이제 승인이 되어 있고 13세부터는 이제 올란자핀 이런 약들도 승인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분명히 좀 제한적인 게 있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이 친구들이 또 보이는 모습들이 이제 양극성 우울증 상태가 많은데 그때 이제 특히 국내도 그렇고 허가받는 약들이 이제 많이 적기 때문에 또 그 FDA에서 승인받은 게 국내에서는 또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아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증 상태는 짧지만 그 대부분의 어떤 양극성 우울증 상태를 치료하는 데는 허가받는 약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이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아청소년 쪽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하게 된다면 한 얼마 정도나 이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게 맞을까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측면으로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조울병 상태가 그러니까 조증 상태든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는 기능장애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사파가 얼마나 반복됐었느냐, 조절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초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은 1년 정도 이제 치료를 기준으로 잡고요. 1년 정도를 약물 유지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봅니다. 재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을 뭐 중단하고 최소 용량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정말 안정이 되고 다른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뭐 가정 내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분야에 있어서 아이가 받을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없다라고 하고 또 본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거나 기분 증상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상태 됐다라고 하면 약물을 중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는 한 50% 정도는 보통 약물 치료를 좀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주위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약 먹지 말아라. 좀 그렇게 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물을 유지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죠. 네. 그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자분들이 정신과를 다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스티그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지 않고 심리 치료, 어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치료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단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단명 자체는 사실 정신과적인 진단 자체는 롱기튜디널하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경과 관찰을 하면서 확진이 되는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과 관찰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물 치료도 일반적으로는 최소 1, 2년 이상 그렇게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환자의 예후가 상당히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급성기 증상이 호전이 되면 약을 끊고 이렇게 심리치료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그래서 그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이제 가족의 어떤 초점을 둔 기반을 둔 인지행동 치료가 근거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지행동 치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가족이 어떻게 보면 보조 치료자 아니면 이제 주된 보호자면서 또 치료자로서 역할을 약물 관리부터 기분 증상 관리까지 다 해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좋은 치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치료는 병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치료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하고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하고 비율이 그 치료의 어떤 효과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과학적인 근거로 이렇게 비율을 환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둘 다 똑같이 비중이 이제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 증상을 그 평가하고 관찰하고 악화 요인 관리하고 재발 시점을 이제 미리 확인해서 이제 병원에 와서 상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약물을 유지하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행동 치료도 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성인하고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성인 같은 경우 약물 치료가 거의 80% 90% 정도는 차지를 한다라고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근데 어쨌든 그 약물 치료가 이 양극성 장애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치료 방법이 물론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다른 부가적인 치료를 좀 더 해줘서 도움을 준다는 거는 네. 좋죠. 근데 약물 치료를 빼고 다른 치료로 대체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병의 경과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권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소아 청소년 쪽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치료를 제대로 잘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중간에. 그러니까 학업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든지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든지 교육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중간에 자꾸 연속성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성인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치료를 자꾸 소홀히 하게 되면은 중간에 그런 문제가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이 나중에 메우기가 힘든 거죠. 학업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메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연속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소아청소년 쪽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은 이 양극성장애 환자의 가족들의 역할,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우리 인상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임 선생님이 얘기를 좀 꺼내주시죠. 그 환자가 조울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도 조울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가족도 조울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 가족들이 조울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 환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게 조울병이 그냥 우울증처럼 마음의 감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옆에서 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강하게 마음을 가지면 조울병 극복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이게 그 가족들에게 저는 보통 이런 설명들을 좀 합니다. 이게 조울병의 병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심각한 질환인가를 할 때 조울병에 대한 거를 다리가 부러진 정도 수준의 병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보통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네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다리가 붙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건 뭘 하건 다리 깁스를 하게 되죠. 보통 다리 깁스를 하고 한두 달 정도 뭐 그렇게 좀 그 불편한 생활을 하다 보면 다리 뼈가 붙고 다리 뼈가 붙은 상태에서 이제 깁스를 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다리 깁스를 풀면 완벽하게 다 나은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또 그건 아니죠. 깁스 푼다고 해서 그날 바로 가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뭐 한두 달 정도, 길면 뭐 6개월 정도 재활 기간을 거치고 뭐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그렇게 복귀를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가족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조울병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다리가 한번 부러진 것이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정도 힘든 점이 있고 그런 정도로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시간도 다리가 뼈가 붙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급성기의 어떤 증상을 호전을 시키는 데는 한두 달 정도 호전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활 기간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호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못 치료를 하면 다리뼈가 잘못 붙어버리지 않냐. 조울병도 마찬가지로 다리뼈가 잘못 붙는 것처럼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예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고 예. 치료되는 병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가족분들도 좀 도와주실 수 있고 예. 스스로도 물론 도와야 되지만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들 와서 그럼 가족이 좀 뭘 도와줘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급성기 상태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의사의 주도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의사 주도로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입원을 해서 뭐 치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치료로 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어떤 역할보다는 병원에서 의사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 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족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어떤 필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이 조울병이란 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죠. 사실은 조절하는 병. 그래서 당뇨병처럼 평생을 조절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그러한 병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까지라고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병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초발인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발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뭐 그 정도쯤 치료를 받아야 되고 3번 이상 발병한 경우에는 그래도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지치료 시기에 가족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환자에 대해서 재발을 막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게 된데 이 재발을 막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은 진료 시간이란 말이죠. 그거는 몇 번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고 날마다 보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것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실은 재발의 어떠한 요인, 재발의 어떤 조짐을 보였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실은 보호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호자들이 환자가 상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재발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필요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재발의 조짐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잠이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이 2가지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은 의사보다도 보호자들이 훨씬 더 먼저 알게 되고 그렇게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환자를 데리고 미리 병원에 방문을 해서 약물 조절이라든지 환자 상태를 평가를 해보고 이게 재발 조짐일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걸 해서 재발을 막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던 행동을 좀 하던지 그쵸? 예. 뭐 산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보호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들이 그 환자분들을 항상 보기 때문에 변화를 제일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좀 말하자면은 보호자분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찾아와서 요즘 아이가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아이가 좀 약간 이런 약간 모습을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잠을 잘 안 자고 뭐를 많이 해요. 라든지 뭐 자꾸 신경질을 많이 내요라든지 아니면 뭐를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시작하고 있어요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바로 조기에 빨리 그거를 알아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약 조정을 좀 하면은 그게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올라가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원까지 안 하더라도 외래에서 약 예.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파들이 예.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건데 예.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자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빠지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당연하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저는 환자분들, 가족분들 교육을 할 때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어무여 제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물어보이소.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간에 가족분들이 이게 특별히 제가 있는 이런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빈약한 정보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변화가 생기거나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어떤 그 궁금한 것이 생기면 항상 묻는 게 동네 아줌마들한테 묻고 친척분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가르쳐주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주치의를 잘 활용을 하고 뭐든지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도록 이게 강조하는 게 사실은 가족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주치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돼 있는 책자들 그렇게 해서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그 책을 좀 꾸준히 쭉 읽어보면 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준 전문가적인 지식은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대해서 권해드린다면 이제 조울병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책은 이제 저희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예. 같이 예. 한국의 그 조울병을 많이 전공하시는 의사들이 모여서 쓴 책이고 그것도 좋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조울병에 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자분도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 보호자분들이 자꾸 모르니까 흔들리게 되고 그 주위에서는 정신과를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뭐 먹으면 뭐 바보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나중에 중독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거기에 자꾸 휘둘리게 돼서 마음이 약해지고 약을 안 먹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지식을 좀 공부를 하셔서 이 병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자꾸 의사들이 약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저희들이 뭐 약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꾸 약을 먹으라는 이유는 뭔가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들죠. 그 조울병을 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울병이 그 조현병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조현병은 점차 계속해서 진행하는 만성 질환이어서 예전에는 조현병을 조기치매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현병 발병하고서 한 20-30년 지나면 치매 수준으로 그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능 수준이 떨어지는 병인 반면에 조울병은 어떤 에피소디각의 사파가 하나씩 사파가 그렇게 발병하게 되고 그 사파가 호전이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후가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파들이 여러 차례 뭐 10차례, 20차례 막 그렇게 발병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될수록 기능 수준이 떨어지고 결국은 조현병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기능이 떨어져 버려서 나중에 가서는 일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빠지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조현병보다는 근데 어쨌든 치료를 잘 안 하고 이게 자꾸 만성화되면은 경과는 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치료를 잘하면 사회생활 잘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죠? 치료를 잘 하느냐, 치료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조울병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가족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주제인 이제 임신에 이제 과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오세요.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의 여자 환자분들인 경우는 많이 물어보고 부모님들도 와서 많은 관심을 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제 외래 다니는 환자분 중에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이제 환자분 여자분이 어머니신데 그 여자분은 약을 끊으면 항상 심하게 재발을 하고 과거에 여러 차례 이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도 있는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심한 조울병 환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둘째를 놓고 100일이 되었다고 100일 떡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이 환자분이나 환자분의 남편이 궁금해했던 게 항상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서 약을 중단을 꼭 해야 되는지, 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애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과연 엄마처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나처럼 이 양극성 장애가 다시 생기면 어떡할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은 자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들을 먹으면 임신 중에 먹으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어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임신 중에 어떻게 약을 조절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답을 얘기해 주시죠.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아이를 임신을 해도 될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나처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위험성은 있기는 하죠. 가족력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제 질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전적인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조울병인 경우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조울병에 걸릴 확률을 대체로 한 10% 내외로 잡습니다. 그리고 부모 양쪽 모두가 조울병이라면 아이에게 조울병이 발생할 확률이 대개 20에서 30% 정도로 높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예를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엄마 혼자 조울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확률이 10%는 된다. 하지만 10명을 낳았다면 그 중에 9명은 정상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고 조울병이나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심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한번 낳아서 길러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분 같으면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약물 조절하고 임신하고 이제 임신 중에도 계속 약 끊지 않고 쭉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애가 크고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너무 잘 먹여서 통통하게 이렇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니까 크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임신 중에서는 가장 의학적으로 원칙이 약을 안 먹는 게 원칙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을 써야 된다면은 과연 어떤 약을 좀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분 조절제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약물은 되게 과거부터 쓰고 있던 리튬이라는 약물과 발프론산이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튬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태아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특히 이제 심장 기형을 포함해서 태아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한 7%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프로산은 이제 먹었을 때 태아 기형이 유발될 확률이 이제 신경계 기형이 주가 되긴 하지만 1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확률보다는 많게는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신 중에는 임신이 확인되는 그 순간 아니면 가급적이면 임신 전부터 이 두 가지 약부터 이 두 가지 약물은 철저하게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최근에 우리가 조울병을 위해서 쓰고 있는 약물들이 비정형 정신병 약물들 중에는 임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약물들을 선택해서 유지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나 발프론산 같은 것을 쓰더라도 대개 위험 기간이라는 것은 임신 초기 3, 4개월이니까 그 3, 4개월 동안은 철저하게 피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꼭 필요하다면 약물들을 선택적으로 조금씩 용량이나 종류를 늘려가도 태아에 큰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PM을 잘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갖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피임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의사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우리 피임은 안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거를 먼저 상의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럼 이제 의사가 알아서 요 약은 쓰면 안 되고 요 약은 써도 되고 또 약은 어떨 때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테니까 환자나 가족분들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일단은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런 계획을 의사하고 상의해라. 의사가 알아서 약을 많이 조정해주고 위험한 약들은 빼줄 거고 그렇게 할 거고 임신 중에 꼭 약을 증상이 있다면 완전히 중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써야 되는 약은 쓸 수 있는 약들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네.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울병 자체가 태아기형하고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병 자체가. 네, 병 자체가.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항상 문제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권고되고 권고 사항들을 보면 대개 임신 한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조절을 하라고 돼 있고요. 혹시 이제 덜커덕 임신이 되어버렸다. 약을 먹던 중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생겨버리면 대개 한 5주까지 이제 태아 연령으로 치면 5주까지는 어머니의 피가 태아의 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태아에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약물을 중단한다면 충분히 태아를 키워가면서 정상적인 아동으로 이렇게 출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설명 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증상이 조절이 안 되는데 임신은 해야 되겠고 아니면 임신이 돼버렸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임신 유지를 해서 출산까지 간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저희 환자는 없었어요. 근데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기형아 발생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세요? 예, 저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맹점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 약을 써서 이 기형이 생겼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떤 약물을 썼을 때 그게 태아 기형하고 관련 있는 걸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0.몇 %나 0.0 몇 % 이 정도가 더 대체로 이제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 산모 1000명을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1명 생기는 거고 10,000명을 조사해 10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게 단순히 이 약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 내기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요즘 요즘 산모들 나이가 굉장히 좀 고령화돼 있잖아요. 사실 나이 때문에 어떤 기형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약 때문보다는. 예. 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약을 막 쓰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막 너무 두려움에 막 그 임신을 포기하고 어떤 가족을 형성하는 걸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상의해서 잘 해결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임신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계속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출산 전 관리도 잘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은 수유 문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수유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엄마가 먹는 약물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유즙을 통해서 분비는 되니까 그래서 모유 수유를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다행인 점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유나 조제유를 사용하더라도 좀 아이들 키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저 같으면 안전한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보호자분이나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환자나 보호자분께서 그거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유를 중단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조제유를 먹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굳이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초유를 먹이고 싶어서 초유만이라도 먹이겠다 그렇죠. 하는 보통 그런 이제 경우들이 1개월 정도를 먹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약물들은 이제 중단을 하고 좀 줄여주고 하는 최소한으로 역할을 좀 하는 줄이고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원하면은 짧은 기간 동안 그쵸. 치료를 좀 먹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저희들 그러면 이걸 다 이번 세 가지 주제를 다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환자분 또 가족분들 또 많이들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치료도 잘 받으시고 잘 극복하시고 또 지나친 우려를 또 많이 안 하셔서 좀 행복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